모 스타 금융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펀드에다가 넣었습니다. 네. 그 거금 2천만 원을 넣었는데 네. 그 얼마 안 가서 수익률 마이너스 30%를 찍고 네.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루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네. 자, 나는 지금 오늘 투자를 해서 내일 실패 여부를 결정짓는다,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 그러면 확률은 반반이죠. 예. 네, 반반.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좋은 종목이 내일은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 안 좋지만 내일 좋아질 수도 있고,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이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75%까지 올라오고요. 3년이 지나면 83%, 10년이 지나면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 10년이요? 네. 주식시장에 10년. 그러니까 사실은 90%면은 웬만하면은 실패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하면 그 중에 분명히 성공하는 놈이 생기죠.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TV 경제적 자유로 가는 추월 차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집을 언제 어떻게 사면 좋을지, 경계해야 하는 부동산 불패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관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저희 투자할 때 왜 나만 못 버나 그럴 때 있죠. 소위 대박난 펀드에 투자했는데 나만 못 버는 상황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금주머니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 소장님 모시고 알아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네. 그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신문 기사에는 수익률이 좋다고 막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벌었다. 내 펀드는 왜 마이너스냐, 수익률이. 이런 굉장히 속쓰리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고요? 네, 뭐 요즘도 그런 경험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조금 종목들이 가는 장세라서, 네, 뭐 여기저기서 돈을 이제 많이 번 것 같은 느낌은 받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종목들은 왜 이 모양일까? 네. 네, 그런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운영한 대단한 이제 펀드 매니저이신데, 이분이 무려 13년 동안 그 2,7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를 운영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연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연 29% 정도의 수익률인데, 연 30%면 상당히 거의 성공적이죠. 30% 가까운데, 와.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수익률을 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우수한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난 과연 연 30%를 낼 수 있을까? 네, 물론 이제 요즘 뭐 상한가 폭이 30%라서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시면 뭐 하루에도 30%를 벌릴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꾸준하게 그렇게 수익률을 계속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투자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낸 펀드였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다 수익을 보고 성공한 건 아니었다. 그 성공한 펀드였는데도 불구하고 펀드의 성과가 굉장히 우수하니까 이 펀드를 매수한 분들은 그래도 다 벌은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셨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나 손실을요? 그럼 도대체 펀드는 성공적인 펀드에 투자를 해놓고 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았을까?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라는 건 변동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과가 좋은 펀드라 할지라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안 좋거나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럴 때 분명히 본인이 산 가격보다는 마이너스인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손실난 구간들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대부분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투자가 충분한 성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의 현실인 거죠.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떠오르던데요. 사실 개인으로서는 그런 분위기에 많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성공한 펀드, 저도 이제 예전에 아련합니다만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열심히 적금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모 스타 금융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펀드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거금 2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 얼마 안 가서 수익률 마이너스 30%를 찍고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바로 회복되지도 못하고 몇 년을 계속 지켜보면서 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4, 5년 됐나요? 하여튼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드디어 원금까지 올라왔을 때 아이고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다. 살았다 하고 팔으셨죠? 네, 바로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은행이자 정도 뭐 들똥말똥 네, 그렇게 하고 저는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위로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손실은 안 보셨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좀 손실을 덜 보고 손실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회자께서는 그 펀드에 투자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세요? 원치 않게 한 4, 4년 정도 인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잘 견디셨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그 펀드가 조금 더 운영이 더 지속적으로 되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보니까 또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4년이라는 기간도 물론 적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사회자께서 그 뒤 5년 뒤 아니면 뭐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 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거를 알고 계셨다면 아마 그때 그 원금 정도에서 환매를 하지는 않으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투자에 따라서 뭐 성과의 편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그런 그 간접 투자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우량주들 이런 주들 경우에는 보통 진짜 장기간 그 투자 기간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시중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보통인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첫 번째 원칙으로 세우는 게 충분히 더 오래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컸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도 충분하다. 이제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다. 이제 안녕. 이랬는데 몇 년 뒤에는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개인이 느끼는 투자의 시간과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 때까지 투자의 시간에 그 갭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견디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는 사실은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기간이 충분하게 부여가 안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 이제 뭐 시중금리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막 내 자산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금리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위험 자산의 투자를 일정 부분은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투자의 어떠한 그 접근 방식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투자 대상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은 내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과연 전기차 어떤 2차전지 산업이 과연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자꾸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더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10년 뒤에는 분명히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자료들과 많이 보셨다고 하고 조금 더 확신이 생겼다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을 받고 저가 시기에 조금 더 매수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투자 방식인 거죠. 이제 얘를 뭐 이 산업으로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만약에 펀드가 마이너스 30이었을 때 그렇죠. 이 펀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졌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내가 투자 대상을 꼭 잘못 고른 게 아니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저가인 그 투자 대상이라면 어떻게 보면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내가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루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지금 오늘 투자를 해서 내일 실패 여부를 결정짓는다.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 그러면 확률은 반반이죠. 반반.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좋은 종목이 내일은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 안 좋지만 내일 좋아질 수도 있고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이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75%까지 올라오고요. 3년이 지나면 83%, 10년이 지나면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 10년이요? 네. 주식시장에 10년. 그러니까 사실은 90%면은 웬만하면은 실패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하면 그 중에 분명히 성공하는 분들이 생기겠죠. 아, 그러면 역시 이제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네. 종목에 투자한다. 이런 네.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분산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제 장기 투자를 전제로 이제 투자에 접근을 하는데 꾸준한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이제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크면 그 투자 손실이 반복되면은 사실은 복리 효과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한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계속 안 좋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펀드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펀드 말고 만약 다른 펀드를 몇 개 더 투자를 하셨다고 좀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거기서 잘 되는 놈들이 있으면 위로가 되실 수도 네. 있고 아 얘는 이렇게 하면 잘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한 종목에만 딱 해놓고 적금 찾은 거 몽땅 거기 한 펀드에다가 거기 당시에는 아마 그 자금이 거의 운용 자산의 대부분을 다 넣으신 거기 이상. 때문에 걔가 잘 안 되면은 결국은 투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투자 대상을 분산을 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내 전체 투자 자산의 변동성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투자 대상을 자산의 아예 유형부터 조금은 분산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은 이제 주식에만 다 예를 들어서 하거나 펀드에만 다 해도 결국 얘는 그냥 주식시장 금융시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자산의 그 유형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의 유형을 완전히 이제 다른 유형으로 조금 분산을 해놓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투자 대상을 할 때도 이제 이거는 이제 부동산은 아마 조금 이제 그게 쉽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를 조금 더 같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미국 시장은 좋은데 뭐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물론 상당 부분 같이 가는 때도 많긴 하지만 또 다르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투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그 국내와 해외도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투자의 시기를 분산을 해야 된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타이밍도 사실은 내 예상과 다르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지금이 저가라고 생각을 해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이제 저평가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투입 자금을 다 이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시기를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까 제 경험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항상 수익률도 문제지만 언제가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거든요. 이거 더 있어야 돼? 지금 팔아야 돼? 지금 사야 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뭐 그것도 저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할 때 이걸 최고점에서 팔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또 보통은 제 경험상으로는 어쨌든 오르는 시간 대비 그동안 올라온 시간 대비 떨어지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또.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딱 정해놓고 들어가셔야지 자꾸 거기서 이제 고민만 쌓여가는 거죠. 점점 사실은 계속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넘어섰는데도 못 팔고 잠깐 하다가 도로 그냥 제자리 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많고 마이너스일 때도 너무 또 무한정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목표 수익률과 최대 손실률을 미리 정해놓고 일단은 투자를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는 사람이 하다 보면 심리적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요인을 덜 받느냐가 결국 어떻게 보면 투자에 조금 더 연결될 수도 있긴 성과로 연결될 수도 있긴 할 텐데 이를 대비해서 어쨌든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수익률 관리 기준을 삼는 거죠. 목표한 가격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가격이 왔을 때는 거기서 이제 한번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목표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팔자 아니면은 뭐
이제 그때 다시 분석을, 항상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시황에 따라서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정보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은 과대한 가격인지, 과대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파는 게 맞을 거고, 네. 적정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죠. 근데 대신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거기서 일부라도 이익 실현을 하고 좀 지켜보든가, 아니면 일부 이익 실현하고 또 이제 얼마나 지켜볼지 또 결정하고, 그것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결정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그냥 가격만 보고 가만히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이 됐을 때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을 다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격이 떨어질 때도 나는 이 종목이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계속 자꾸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디까지 견딜 것이냐. 사실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손실률을 너무 낮게 정하는 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5% 팔겠어, 이러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생각보다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상품들은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그게 다시 150%, 200% 가는 대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목표 수익률을 했을 때 이익을 확정 짓거나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점으로 삼아라. 저희는 구독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을 환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에 남겨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꼼꼼히 상담하고 조언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